뉴스 하이킥. 제가 있는 이곳 서울 상암동은 오늘 정말 날씨가 좋았습니다. 지나간 태풍과 다가올 태풍 사이 잠깐 쉬어가라는 걸까요? 어쨌든 오늘은 오늘의 날씨를 만끽합시다. 안녕하세요.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저는 표창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소폭 감소했습니다. 거리두기 격상이 정말 효과를 발휘한 걸까요? 잠시 후 이대 목동병원 천은미 교수와 함께 짚어볼 거고요. 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코너죠. 표창원이 만난 사람. 오늘은 한국 여자 럭비의 마지막 국가대표 이주연 선수를 직접 만나봅니다. 네, 그리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의 장면들을 꼽아보는 시간입니다. 정윤철 감독과 함께하는 시네마틱 시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에 문자도 소개되고 선물도 받으시려면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추가되는 문자번호 샵 8001번이나 무료인 미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도 뉴스 하이킥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성장경의 타임라인으로 갑니다. 성장경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뉴스 타임라인. 뉴스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남자, MBC 보도국의 보배 성장경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의료계 집단 휴진 사태부터 살펴보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결국 정부와 의사협회가 합의서에 서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 합의 내용부터 좀 정리해 주세요. 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오늘 오후에 의료정책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합의서는 총 5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쟁점이었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정책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추진하지 않는다,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예. 또 코로나 안정 이후에 의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의정 협의체에서는 지역 수가 등 지역 의료 지원책 개발, 필수 의료 인력 육성과 지원, 전공의 수련 환경의 실질적 개선 등 주요 의료 현안들이 총 망라돼서 의제로 다루게 됩니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의사협회 간의 합의서도 나왔는데요. 네. 이낙연 대표도 이 서명식에 참석을 했고요. 내용은 비슷합니다. 앞서 정부와 의사협회 간 의정협의체를 만든다고 했는데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같은 정책은 국회가 입법을 해야 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회에다가 의료계와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고 이 결과를 의정협의체에 전달해서 반영하기로 하는 겁니다. 네. 또 전공의 특별법 같은 법을 새로 만들든 기존의 의료법을 개정하든 해서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 전임의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동안 의료계의 막판 요구의 핵심은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명문화 아니었습니까? 네. 의료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전논의한다는 걸 여당이든 정부든 말로만 해서는 못 믿겠으니 문서에다가 명시를 하라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합의서 이 부분을 명시했고 서명식까지 했으니까 사실상 의료계가 요구한 사항들이 대부분 반영된 합의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대신 의사협회는 집단 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공의 협의회 반발을 계속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된 네. 겁니까? 이게 지금 걱정인데요. 예. 민주당과 의사협회 간의 합의 소식이 들려온 게 오늘 아침 8시 반이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네. 새벽 4시까지 밤샘 협상 끝에 타결을 봤다 하는 소식이었는데 그런데 이 시각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에 박지현 위원장이 자기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나도 모르는 보도자료가 회장이 패싱당한 건지 거짓 보도자료를 뿌린 건지 나 없이 합의문을 진행한다는 건지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후에 전공의의 의대생들까지 포함된 비상기구인 젊은 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발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합의는 진행 중이나 타결은 사실이 아니다. 단체 행동을 지속한다는 내용의 긴급 공지문을 띄웠습니다. 아하. 원래 9시 반에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합의문 서명식을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네. 여기에 전공이 70여 명이 몰려왔습니다. 졸속 합의 반대 등의 문구가 쓰여져 있는 팻말을 들고 워낙 거세게 막아서는 바람에 네. 시간도 바뀌고요. 서명식 장소도 정부 서울청사로 바꿨습니다. 결국 서명은 이루어졌지만 전공의들 반발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전공의 협의회 측은 합의한 적 없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어제 뉴스를 쭉 보니까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에게 협상권을 이름했다 이런 보도들을 제가 봤거든요. 네. 이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일단은 전공의협의회 측에서는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 협의를 최대집 회장이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중간 과정에서 자기네들한테 한마디도 알려주지 않았다. 중간중간에 이런 보고를 안 얘기거든요. 했다? 네. 박지현 대전협 비대위원장 등 젊은 의사 비대위는 전공의협의회, 전임의협의회, 의대생협의회 등이 있는 건데요. 네. 이 합의 내용을 사전에 전혀 듣지 못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최종 합의안이 도출된 뒤에 협상에 대해선 최대집 회장에게 전권을 위임하기로 한 것은 맞지만 네. 최종 합의안이 그 전에 마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상의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중간에 공유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합의한 내용이 자신들 생각과 달리 확정됐다는 거죠. 특히 자신들은 정부 의료정책의 철회를 요구했는데 합의문에서는 철회가 아닌 추진 중단, 원점 재논의 이렇게 된 거를 문제 삼았습니다. 네. 합의안에 또 단체 행동 중단을 적시한 것도 문제 삼았는데요. 자신들은 합의사항에 이걸 내용에 넣은 적이 없고 대전협 등이 의협 산하단체이긴 하지만 단체 행동 중단 같은 거는 주체적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왜 마음대로 우리 행동을 의사협회에서 결정하느냐 하는 건데 이게 그래서 뭐 계속 파업을 하겠다는 건지 다른 단체 행동을 뭐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네. 지금 젊은 의사들 반발이 이어지니까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번 사태로 의료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범투위, 즉 범의료계 4대학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에서 어제 최종안을 만들고 승인한 뒤에 협상 정권을 위임받았다 하면서 협상장에서 문구가 좀 바뀌거나 하는 것들은 재량에 따라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네. 이번 집단 휴진의 목적이 투쟁 자체는 아니라면서 의료계가 분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얼마나 복귀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거든요. 아하. 그거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네. 의대생들 한 차례 연기됐던 그 국가고시 네네. 오늘이 등록 마감입니다. 다시 아, 연기됐어요. 벌써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예. 등록률이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한번 봐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네요. 그래서 사실 뭐 저도 오늘의 표정에서 의사들의 어떤 네. 어떤 어려운 현실이라든지 좀 이해를 필요로 한다는 글도 쓰고 말씀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네. 이렇게 협상의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자신들의 주장 100%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의료 현장 복귀 못하겠다라고 하신다면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실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사실상 내용상으로는요. 예, 의사협회나 전공의들이 요구했던 부분들이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거의 다 수용됐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정도까지 양보를 해야 된다는 건지 사실 네. 아까 뉴스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여당 내에서도 그렇고 정의당 같은 곳에서도 네. 이번 합의 자체가 무릎을 꿇은 거 아니냐 정부가 그럼 그러게요. 의료 개혁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그러게요. 비판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네. 상황인데 전공의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저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부분이 있습니다. 더 약자들인 보건의료 노조라든지 다른 직역에 계신 분들도 많이 좀 참고 있는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일반 산업 현장에서 그 시위나 파업을 벌이고 있는 뭐 노동자들이 그렇죠. 정부의 어떤 뭐 지자체 국장 만나기도 힘든 상황인데 지금 그럼요. 총리도 2번씩이나 만나고 말이죠. 그럼요. 어디 여당의 정책위원장을 만나서 지금 예. 합의를 한 사안인데 여기에다가 이 정도까지 나오는 건 조금 앞으로 여론이 어떻게 갈지 좀 봐야 될 것 그러게요. 같습니다. 좀 지나치다는 느낌이 네. 강하네요. 네, 코로나19 소식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금 더 연장하기로 했죠. 네, 오는 6일까지 원래 예정돼 있었습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이른바 2.5단계 일주일 더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9월 13일까지 되는 거죠. 원래 이번 주말에 결정을 하겠다라고 어제도 전해드렸었는데 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일주일 연장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추가 조치도 있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프랜차이즈 커피숍만 그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돼 있었는데 네. 그동안에 커피를 팔면서도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과는 달리 매장 영업이 가능했던 곳들, 네. 프랜차이즈 제과 제빵점들, 예. 뭐 많이 아시죠? 파리바게뜨, 뭐 네, 뚜레쥬, 네, 뚜레쥬로, 예. 아이스크림 그리고 빙수점. 요즘 빙수점도 프랜차이즈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에서의 취식도 금지됐습니다.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합니다. 예. 오는 11일까지였던 수도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등교 금지, 온라인 수업 또한 고3을 제외하고는 모두 오는 20일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학원과 비슷한 직업훈련기관과 평생교육시설 등 671곳 또한 집합 금지 대상에 추가해서 원격 수업만 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수도권만 2.5단계고요. 강화된 2단계라 그러죠.
전국적으로는 2단계 조치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 네. 한 차례 연장이 됐었는데 더 늘어나서 아하. 여기는 또 2주일 더 20일까지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방역 당국은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 이하로 내려가면 음. 거리두기 단계를 아래로 내리는 걸 검토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그 정도는 돼야 우리 의료 체계가 좀 안정적으로 환자들 감당할 수 있다라는 판단인데요.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해서 신규 확진자가 198명이었습니다. 아. 어제 195명에 이어서 이틀째 100명대를 이어가고는 있는데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교회나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 수가 느는 게 멈추지 않고 있고요. 네. 또 집단 감염도 일상생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하. 뭐 힘든 분들 많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네, 또 네. 연장한다고 하니까 한숨 쉬시는 소상공인들 많으신데요. 그러게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현재 유행 수준을 조금 더 확실하게 억제하지 않으면 네. 용수철이 튀듯이 언제든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고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전문가와 얘기를 좀 더 나눠보겠고요. 네. 사랑제일교회 뭐 계속해서 조금 뭐랄까 이해하지 못할 적반하장식 네. 주장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정광훈 씨 관련 소식도 조금 정리해 주시죠. 네, 경찰이 오늘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사랑제일교회와 사랑제일교회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고발 사건 맡고 있는데요. 네. 오늘 오전부터 교회 관계자 3명을 불러서 2명은 피의자 신분으로 또 1명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광훈 목사에게도 나오라고 요구했는데 오늘은 나오지 않았고요. 이러면 다음 주에 다시 불러서 조사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 재수가 많았냐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네, 그렇죠. 검찰이 전 목사가 퇴원했으니까 빨리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해달라라는 내용의 보석 취소 신속 심리 의견서를 법원에 어제 냈다는 소식 오늘 들어왔습니다. 아하, 네. 네, MBC 보도국의 성장경 기자였습니다. 주말 잘 안전하게 태풍 피해서 잘 보내시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네, 월요일 날 또 태풍 온다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러게요. 네, 네. 월요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 넘버원 프로그램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듣고 계십니다. 네, 앞서 성장경 기자와 짚어봤듯이 코로나19 확진 환자 증가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 기간은 당초 이번 주 일요일까지 해서 일주일 더 연장이 됐죠. 2.5단계 강화 조치가 효과를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미흡한지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천은미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한때 400명대까지 급증했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200명 안쪽으로 내려와서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난주만 해도 확진자가 1000명대로 증가할 수 있다. 신규 확진자 수가요. 걱정도 많았었는데 어떻게 지금 한 곱이 넘긴 것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폭발적인 확산세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를 올리면서 국민들께서 이제 거리두기를 잘 협조를 해주셔서 네. 조금 폭발적인 그런 확산세는 줄었습니다. 아하, 또한 교회에서 나오던 확산세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네. 동반되어서 준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지금 확진자가 나오는 공간들이 보통 생활 기반을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어디서나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좀 어려움, 그리고 무증상 감염자나 고령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확진자 수가 많은 것보다 아하. 고령자 증가로 인한 병상이나 의료진의 부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증 환자 증가의 어려움 문제 또 좀 위험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확진자 수 감소하고 있다는 건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건 어떻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또 나머지 지역 2단계 격상 그 효과라고 보십니까? 네, 일부분 분명히 거리 단계를 격상했기 때문에 네. 국민들께서 경각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2.5단계로 올린 그 주말에 네. 많은 분들이 이게 모임이나 쇼핑을 자제를 하셨어요. 네. 네, 그러면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제 확산세를 지금 조금 줄이고 있는데 하지만 다시 또 이런 모임을 갖거나 거리두기를 그만두게 되면 이런 무증상 감염이 많기 때문에 아하. 또 확산세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5단계 수도권은 일주일 더,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은 2단계를 2주 더 이렇게 연장하기로 했는 모양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결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단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하향을 하게 되면 네. 지금까지 노력이 좀
보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하. 정부가 이 입장에서 결정을 한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단지 조금 더 철저한 정확한 지침이 필요한데요. 초반에 이제 우리가 프랜차이즈 카페는 포장만 가능하게 하고 네네. 일반적인 제과점이나 그런 개인 카페는 또 거기서 앉아서 식사를 하거나 음료를 섭취할 수 있게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거를 또 제한을 두셨죠. 네, 그런 식으로 초반부터 조금 더 정확한 지침을 주는 것이 필요하고 네. 왜냐하면 좀 식당 같은 경우에서 감염이 많이 되죠. 예. 골프장에서도 보통 식사 후에 감염이 되기 때문에 네. 식당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명이 같이 가다 보면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칸막이를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식당마다 만일에 식사를 하는 경우는 1인용으로 네. 그렇게 하면 감염 예방이 조금 더 철저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지침을 주셔서 감염 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보니까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공공식당들은 다 그렇게 1인용 칸막이들을 설치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효과가 개인 있습니다. 그 효과가 크죠. 근데 네. 개인 식당에는 강제할 수도 좀 그렇고 정부에서 그 비용 대기도 어렵고 좀 어떻게 해법이 좀 있을까요? 지원을 네. 자영업자가 일부 되고 아하.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분을 지원을 해주시면 저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다행히 이번에 좀 어려운 그런 자영업자들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네네. 저는 그런 지원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시면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주에 저랑 인터뷰하실 때 교수님께서 3단계 격상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네. 특히 추석 전 최소 3주는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여전히 뇌리에 남아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2.5단계 수도권 그리고 전국 다른 곳은 2단계 괜찮은가요? 아니면 여전히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2.5단계에서도 많은 자영업자나 어려운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3단계로 가는 건 좀 너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2.5단계긴 하지만 우리가 3단계에 준하는 그런 생활 방식으로 생활을 하게 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지 지금 추석 전에 이동 제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추석에 만나시게 되면 대중교통을 통해서 확산이 될 수 있고 네. 또 휴게소라든지 그런 곳이나 또 가족이 모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증상 감염자에 의해서 감염이 되실 수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 정부에서 조금 다음 주 중으로라도 좀 정확한 지침, 이동 제한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하면 어떻게 할 건지 안 하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또 정부 지침을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것이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자꾸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상인데요. 이렇게 하다가 그 부분이 다 이제, 잡히고 줄어들고 하면 괜찮겠지만 지난번 8.15 집회 이후에 폭발적으로 급증한 것처럼 또다시 여기저기에 소규모 집단 감염이 전체적인 폭발적 증가가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일은 일어날 가능성이 적은 겁니까? 그 폭발적 감염 신천지도 그렇고 한 명이 여러 명을 상대하는 그런 단체에서 모임이 있으면 그것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지금은 수백 명이 나오진 않지만 네. 집단 20-30명씩 나오는 거는 일부 회사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이런 생활 공간에서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고 네. 최대한 그런 많은 사람이 모이는 모임은 자제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생활공간 집단 감염 말씀 주셨는데 최근에는 김치 제조 공장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최초 감염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어디에서 감염됐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감염 경로 미확인 감염이 계속 여기저기서 나타나서 참 걱정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초기에 비해서 무증상 감염이 많아졌습니다. 초기에는 한 30% 정도였는데 공식적으로는 CDC는 40%라고 얘기하지만 최근에 연구는 80에서 90%가 무증상 감염이에요. 어이구.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활동을 하면서 가족에 감염을 시키고 가족 내에서 이제 연령이 높은 고령자분들이 감염이 되면서 그분들이 또 교회라든지 다른 생활 공간에서 감염이 되고 그래서 중증 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바이러스의 특성이 변하면서 확산세를 많이 증가를 시켰고 네. 이러다 보니까 무증상 감염이 많으니까 확산세가 많아지면서 확진자 수가 많아지는 것보다는 지금 고령자가 많이 생기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역학조사에 지금 한계를 느끼죠. 많은 확진자가 나오니까. 그러게요. 예. 그래서 역학조사를 할 때 지금은 이제 증상 발현 이틀 전부터 역학조사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담이 되더라도 정부에서 3일 전
증상 발현 3일 전부터 역학 조사를 하시면 아하. 조금 더 그런 감염 경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에서도 보통 3일 정도부터 네.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점을 조금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의료 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최대한 중환자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네네. 가족 내 감염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분들이 생활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무증상 감염이 뭐 80%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가장 문제가 결국 말씀해 주신 고위험군, 고령자, 또 기저질환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들이 위중 환자, 중증 환자, 에크모라고 하죠. 그 생명 유지 장치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걱정인데, 병상 문제 지금 어떻습니까? 늘 걱정인데요. 네, 지금 3일 사이에 중증 환자가 2배가 늘셔서 154명이 됐는데요. 특히 60대 이상이 40% 이상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대부분 격리병상에 입원을 하셔야 되고, 이 부분 중에 치료가 빨리 안 되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바로 위중 환자로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용병상이 수도권에서는 지금 서울은 5개 정도밖에 없고, 즉시 가용 가능한 인력이나 장비가 되는 경우는 2개 정도밖에 없다고 되어 있고요. 네. 일반 병상은 조금 여유가 있어서 가동률이 한 72% 정도 된다고 하지만, 이 경우도 확진자가 60대 이상이 늘게 되면 금방 찰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정부에서 아마 예산을 거의 1,000억 이상을 투입을 해서 9월에 한 100개, 110개 정도를 지금 중환자 병상을 준비를 하겠다고 하지만, 중환자 병상이 준비가 되더라도 확진자 수가 지금처럼 는다면 이것도 금방 찰 수가 있고, 네. 또 이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이 금방 양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환자 치료는 일부 과에서밖에 환자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의료진에게도 지금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전체적인 감염자 수를 줄여야만 위중 환자 숫자도 줄고 현재 병상 문제나 의료진 부족 문제도 결국은 좀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며칠간 보니까요, 그 8.15 광복절 집회 참가자 그리고 사랑제일교회에서 발생한 확진자, 이 숫자가 지역별로 거의 나오지 않거나 아예 안 나오는 지역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 2개의 감염원에서 나온 감염은 이제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요소가 있나요? 네, 2주가 지나면서 네. 거기를 통한 이제 확진자들은 대부분 이제 검사를 통해서 확진이 됐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확진자 수가 좀 줄었죠. 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N차 감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염 경로를 모르거나 나오는 환자들 중에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나오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네. 앞으로도 가족 감염이나 지인이나 어떤 일터에서 일부분은 N차 감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혹시 주말에 우리 청취자들께서 지켜야 할 부분이 있다면 짧게 조금 알려주시죠. 뭘 지켜야 될까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 너무 잘 아실 거고요. 네. 저는 꼭 항상 마스크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특히 화장실이나 엘리베이터, 이런 사람들이 없는 공간에서 마스크를 꼭 쓰셔야지만 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요. 네. 마스크를 쓸 때는 반드시 코를 밀착을 해서 최대한 밀착해서 쓰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였습니다. 95.9 MBC 라디오 표창원이 만난 사람. 우리나라는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프로배구 등등 다양한 스포츠 종목들이 프로의 세계에서 팬층을 형성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있죠. 대표적인 게 럭비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여자 럭비는 불모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텐데요. 뛸 것도 없고 선수도 없는 한국 여자 럭비의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럭비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선수가 있어서 오늘 만나보려고 합니다. 한국 여자 럭비의 마지막 국가대표 이주연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제가 한번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이주연 선수에 대해서. 네. 보니까 1996년생이시고요. 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400m 달리기, 육상 선수로 활약을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 그런데
이게 럭비가 꼭 육상 달리기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절대 아니죠. 그런데 그 고3 때 네. 예, 럭비로 전향을 해서 2014년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여자 럭비 대표팀 선수가 되면서 그때 처음 럭비공을 손에 잡았다. 이거 맞는 건가요? 네, 그때가 처음 맞습니다. 아, 고3 때? 네. 아하. 아,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육상 선수를 하다가 네. 왜 도대체 럭비 선수로 전향을 한 겁니까? 근데 솔직히 막 특별한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요? 그냥 운동을 하고 있다가 네. 원래 육상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아. 그냥 뭐 평범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너무 힘드셔서요? 그냥 뭐 재미가 없다고. 재미가 없어서? 그러니까 뭐 비전도 없다고 해야 되나? 아. 비전이 딱히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만둘라 했는데 이제 육상 코치님이 그냥 음. 럭비 해볼래? 이렇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럭비 해볼래?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가 미식축구라는 이미지가 컸었어요. 아, 이게 럭비는 네, 미식축구다. 네, 장비 이만큼 장비 막 해가 이렇게 차고. 저 맨몸으로 뛰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장비 이렇게 하고 뛰나 해서 처음에 아하. 싫다고 했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네요. 어. 결국에는 그게. 아니 그러면 그 장비 달고 무거운 거 달고 뛰는 게 아니야라고 해서 그냥 그럼 좋아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뭔가 조금 더 럭비를 싫어하던 럭비를 하게 된 또 다른 뭔가 계기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테스트라고 하죠. 네. 테스트 보러 갔었어요. 코치님이랑 육상부 코치님이랑 그 테스트 보러 갔는데 네. 그때 당시 그냥 코치님이 밥 사줄게 하고 데려간 거거든요. 밥 사줄게. 네, 밥 사줄게 하고 데려간 거예요. 저를 그냥. 네. 예. 그래서 가서 이제 운동을 그냥 테스트 한번 봤죠. 그 럭비 감독님께서 저희가 뛰어갔다 와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아. 그래서 뛰어갔다 왔죠. 전 육상부니까. 예, 예. 그냥 신나게 뛰어갔다 왔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짐 싸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뛰는 것만 보고요? 네,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인원수가 없다 보니까. 워낙 선수층이 얇고 네, 할 그렇게 선수가 하다 보니까. 없으니까. 네, 그래갖고 저는 그때도 진짜 근데 솔직히 그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예.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어허. 뭐 솔직히 막 대표팀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네. 월급도 준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돈을 만든다고 하니까 아. 그래서 그냥 해보자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정말로 해보자 하고 그냥 들어갔는데 네.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네요. 지금까지 하고 있다. 네. 그러면 해보자고 들어갔는데 뭐 월급과 국가대표라는 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그죠. 힘든 운동 아닙니까? 네. 그 뭔가 좀 재미있고 좀 하고 싶고 뭐 신이 나고 이런 요소가 있어야 될 텐데 그거 찾으셨어요? 하시다가? 저가 이제 대표팀 들어가서 네. 럭비 대표팀 들어가서 첫 지도자분이라고 하죠. 그 음. 용한명 감독님이 계시는데 예. 저한테 너무 잘해주고 어허. 그러니까 저랑 잘 맞았다고 하죠. 이거를 케미가 잘 맞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 어리광을 부리면은 이쁘다고 해주지만은 운동장에서는 엄청 화도 내주시고 내주신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고마웠거든요. 아. 그런 게 없었으니까 좀 아. 그런 것도 있었고 막 육상은 물론 육상만큼의 매력이 있지만은 럭비도 이게 배우면서 태클이란 것도 해야 되고 패스도 해야 되고 또 예. 거기에 대해서 경기의 룰에 대한 이해도 높아야 되고 한 경기를 하면서까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엄청 배울 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큰 매력을 찾았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가. 예. 네,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대표, 대한민국 국가대표 태극마크를 단 럭비 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로 합류를 하셨는데 4월부터 합류가 됐고 10월에 이제 게임이 열린 거잖아요. 네. 그러면 훈련 기간 6개월이네요. 네네 6개월 동안. 그 당시의 상황, 팀 구성은 어떤 분들이 되어 있었고 막내셨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네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인 저가 제일 막내였었어요. 한번 그때를 좀 이렇게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좀 해줘 보세요. 그때 처음 들어갔었을 때는 수원에서 합숙을 했었거든요. 수원에서. 네, 촌외 합숙이라고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막 선수촌이 아니고 촌외에서 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 하면서 우선은 저는 막 그때 뭐 아무 생각 없이 운동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그냥 하면서 근데 그때 당시에 뭐 20명씩 모았었어요. 네. 인천 아시안 게임이랑 큰 경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 종목에서 선수들을 소집을 해서 어허. 이렇게 한 20명 정도 있었다가 4월달에 20명으로 시작해가지고 한 8, 9월 때쯤에는 또 14명 확 줄었다가 그럼 싫다고 힘들다고 가신 거예요? 일부 선수들이? 그런 언니들도 있었고 그게 너무 힘들어서 너무 생각보다 힘들어서? 나간 언니들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감독 코치님이 이렇게 잘랐던 언니들도 있었던 거죠. 도저히 안 되겠다. 네, 좀 이렇게 어허. 안 맞는다 해서 뭐 나간 언니들도 있었고 어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원에서뿐만 아니고 좀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합숙을 막 했었어요, 그냥 다들. 아. 해갖고 이제 아시안 게임 때까지 해서 딱
엔트리가 12명이에요. 예. 그래서 12명이 딱 모아져서 시합을 뛰었던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주연 선수는 그 막 20명에서 14명으로 줄구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어쨌든 적합한 선수로 살아남으셨네요.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요. 예. 네. 그 참 힘들고 험한 훈련 과정이었을 텐데 룰도 사실 우리 같은 문외한은 잘 모르거든요. 이렇게 땅 따먹기 같기도 하고 앞으로 네. 갔다 뒤로 갔다 이 도대체가 막 심판이 파울 불 때 왜 파울 부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것도 참 힘들지 않았었어요? 룰 이해하는 거? 저는 사실 지금도 잘 몰라요. 지금도 조금 헷갈릴 때가 몇 번 있어요. 국가대표 선수가 룰? 그러니까 조금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 방금 왜지? 약간 이런 것도 있긴 해요. 아하. 네. 그랬는데 아하. 이제 막 보니까 예.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우선은 감독 코치님이 하란 대로 하고 아하. 같이 태클 하라면 하고 네. 패스하라면 하고 어허. 그러니까 감독 코치님이 너무 매력을 잘 해주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하. 제가 이해하기 쉽게끔 너무 이제 룰에 빠져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도록. 네, 편하게 아. 접근할 수 있게끔 저희한테. 아, 그러시구나. 네. 지금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는데 중간에 지금 뉴스하이킥을 켠 MBC 라디오를 켠 분들이 꽤 많은가 봐요. 지금 누구세요라는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인터뷰하시는 아, 분. 진짜요? 8711님도 그렇고요. 한번 이게 대한민국의 여자 럭비 마지막 국가대표 선수 이주연 선수입니다. 육상을 하시다가 고3 때 럭비 선수로 전향해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국가대표로 뛰었던 분 지금 만나 뵙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시안게임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그 아시안게임에서 그럼 우리나라 여자 럭비는 몇 게임을 했습니까? 총 4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틀에 걸쳐서 아. 4번을 한 거예요. 이틀에 4번이면 하루에 두 내가 게임을 했다는 얘기예요? 2경기씩 한 거예요. 네. 그 험한 럭비를 하루에 2게임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대중적으로 그래도 럭비를 아시는 분은 15인제가 있고 네. 7인제가 있어요. 아하. 그래서 15인제로 아시는 분들은 이제 그게 뭐 40분씩 해가지고 힘든데 그러게. 예. 저가 하고 있는 거는 7인제여가지고 7인제. 네, 7명씩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총 7분씩 전후반에 나뉘는데 7분씩. 네, 그래서 하루에 많으면 4경기도 하는 날도 있고 아하. 그런 식으로 해갖고 아시안게임 때는 2경기 했었어요. 그랬군요. 그럼 4경기 뛰었다는 거는 그 뭐 중결승에 높이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그죠. 전적이 네.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그래도 6개월 동안 운동해서 1승 했어요. 와, 1승 했네요. 1승 했어요. 1승 3패. 그죠? 네. 아하. 그러면 1승의 제물이 된 상대는 어느 나라입니까? 저 그 라오스라고. 라오스. 네. 아하. 많이 힘든 팀, 그러니까 힘든 나라. 그러니까 좀 럭비하기가 여건이 좋지 네, 않은 여건 나라. 좋지 않은 나라였죠. 아, 그렇네요. 네. 그러면 어땠습니까? 그 라오스와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 그 첫 승리 아니겠어요? 네. 기쁨이 어떻게 좀 표현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근데 네. 그때 당시에 제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제가 정말 잘하고 잘 뛰고 어. 괜찮은 선수인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감독님, 코치님 눈에는 저가 아직 부족했죠. 당연히 어리니까. 예.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왜 나를 시합에 안 뛰켜줘? 저가 그때 주전이 아니었거든요. 주전이 아니었어요? 네, 후보 선수였거든요. 계속. 예. 그래서 뛰면은 막 후반에 교체되고 교체 적으면은 멤버로. 7분씩 경기다 보니까 조금만 뛰면 1, 2분밖에 못 뛰는 경기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왜 나를 안 뛰켜주냐, 아하. 왜 나 잘 뛰는데 왜 나를 주전으로 안 시켜주지 하고 마지막 경기 때 다 같이 언니들이 이제 인천인이었으니까 다 같이 관중분들한테 감사합니다고 인사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네네. 저 혼자 화나가지고 그냥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상했죠 제가. 아하. 그때 감독님 코치님께 정말 너무 죄송하다고 아. 사과드리고 싶네요. 아이고. 네. 충분히 뭐 그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운동을 했고 나름대로 젊고 네. 잘할 수 있으라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후보로 조금만 뛰고 그러다 보니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가죠. 또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운동선수로서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올해 도쿄올림픽이 열리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됐는데 그럼 대한민국 여자 럭비팀은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했습니까? 아니면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네. 그건 어떻게 또 다른 종목처럼 지역 이렇게 선발대회 리그 이런 걸 거쳤나요?
네, 아시아 지역 예선 선발전이 있었어요. 아하. 그 도쿄올림픽이 아무래도 전국 세계적이다 보니까 네. 지역별로 아시아권, 뭐 유럽권, 아프리카권 이런 식으로 시합이 있어가지고 티켓이 다 한 장씩밖에 없었는데 한 장이요? 아시아 전체 한 장? 네, 아시아에서 한 장. 와.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한 장이 있었는데 예. 우선은 일본 같은 경우는 자동 개최국이다 출전. 보니까 네, 그쵸. 자동 출전이 개최국. 됐고 음. 이제 아시아권에서 뭐 홍콩, 저희 나라, 뭐 중국, 인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아하. 네, 그래서 중국이 이게 1등을 해서 저희는 중국이. 네, 중국 팀이 1등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아하. 2등을 하더라도 못 나가는 상황이 된 거죠. 아, 그런데 홍콩도 영국 식민지를 오래 해서 럭비는 잘 하지 않았나요? 오래되고? 근데 이게 중국 홈 그라운드라서 그랬던 건지 중국에서 열렸어요? 네, 중국에서 대회가? 열렸거든요. 아하. 이번 해가. 네. 그렇네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출전권이 뭐 무산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대표팀은 어떻게 됐나요? 저희는 이제 그냥 뭐 다 같이 해산이 된 거죠. 해산이요? 네, 해산된 거예요. 아, 올림픽 못 나가니까? 네, 이제 못 나가니까 이제 원래 같았으면 이번 연도 합숙을 못 한다고 들었는데 이제 네. 올림픽이 또 내년으로 미뤄져서 아하.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도 못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드네요. 아하. 그러면 선수들은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 어떻게 지내요? 연락들은 좀 하고 지내세요, 서로? 네, 언니들이랑 가끔 연락하고 밥도 먹고 네. 언니들도 각자의 일 구해서 직장 생활하고 그러니까 아예 그만둔 언니들이 많으니까 예. 그래서 다 그만뒀죠. 다들 그만두시고 직장 뭐 구하시고 취업하시고. 네. 그런데 이주연 선수는 끝까지 럭비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하. 근데 혼자서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 못하니까 지금 여기 남자 7인제 팀이 있어요. 네. 서울스컬스라고. 아하. 그래서 거기 팀에서 일주일에 3번 운동을 하니까 아하. 같이 운동해도 와서 좋다고 해서 가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남자 실업팀에서. 네, 남자 실업팀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게 럭비는 되나요? 태클 하거나 그러면 뭐 완전히 날아갈 텐데. 아니 물론 마치고? 그 선수분들이 저를 70%로만 하고 저는 100%를 하고 그런 식으로. 봐주시고. 네. 배려가 필요하겠죠. 안 그러면 좀 부상을 크게 당하실 테니까. 아 근데 오히려 저는 더 편하죠. 저는 막 할 수가 있으니까. 막 할 수 있으니까. 네, 막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면서요? 아, 어떤 네. 기회입니까? 이제 운 좋게 예. 일본 회사에서 럭비 팀이 있는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네. 같이 1년이든 2년이든 기회가 된다면은 같이 운동을 해보자 해서 그래서 가게 됐어요. 그럼 그 실업팀 선수로 정식 계약하고 이렇게 뛰는 네네. 거겠네요? 그래서 계약은 다 하게 됐는데 지금 네. 가지를 못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네네. 아하. 지금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3342님. 고2 우리 아들도 아마추어 선수로 뛰고 있어요. 럭비가 너무 좋다고 계속하고 싶다는데 전망이 좋은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진 종목이 아니라서 부모님의 걱정은 크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계속 해주세요. 계속 해주세요. 정말 럭비 너무 좋고 네. 물론 진짜 전망은 솔직히 저는 선수니까 아직 아하. 저는 정말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떻게 보면 뭐 소위 블루 오션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직까지 네. 많이 발전하지 않았지만 발전 가능성이 큰 이 종목.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해주신다면 그 종목 자체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지금 일본 실업팀에서 기회가 온 게 일본에서 럭비 유학을 하신 적도 있다면서요? 그 대학 팀에서 있었는데요. 네. 그냥 대학교 입학한 건 아니고 그냥 선수로서만 한 2년 정도. 선수로서만. 네. 그러니까 대학에 입학 안 하고 대학에 선수로 뛸 수도 있나 봐요, 일본이? 네, 일본은 이제 실업팀 아마추어 막 그렇게 크게 안 나눠진 것 같아서 아하. 네, 프로랑 이게 나눠지지 않아서 아. 그러니까 회사원이라고 하죠. 회사원분들이 예. 그냥 일 끝나고 다 같이 운동을 하는 그런 팀이 있어요, 여자는. 그때 그렇게 훈련하고 뭐 게임도 뛰고 하실 때 어떠셨어요? 한국과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우선 일본 친구들이 워낙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운동에 접근이 쉬웠으니까 저희 나라 비해서.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저희 나라는 제가 봤었을 때는 운동이면 운동, 공부면 공부 이런 게 좀 나눠졌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일본은 그런 게 없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접촉해 있다 보니까 기본기가 탄탄하다고 하죠. 기본기가 탄탄하고 그리고 지도자분이 알려줬을 때 그 이해도가 굉장히 빨라요. 아하. 저보다 키도 작고 몸도 왜소한데도. 예. 그래서 전 그게 너무 부러웠죠. 아하.
그럼 그 과정을 통해서 일본어는 많이 그래도 익숙해지셨겠네요. 의사소통을 위한 일본어? 우선 처음에 갔었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일본어 대해서 정말 아하. 기본적인 대화만. 아, 그래서 애니를 보고 막 그냥 들을 수 있을 정도 조금? 조금. 네. 이제 꼭 필요한 정도. 네, 가가지고 네. 진짜 애기들처럼 이거 뭐야, 저거 뭐야, 아하. 이거는 저거는 해갖고 이제 일본 친구들의 원어민이라 그 하죠. 아, 원어민 예, 친구들을 이제 듣고 따라하다 보니까 아하. 진짜 딱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네. 그 정도. 예, 많이들 응원 문자를 주고 계세요. 1510님, 퇴근길에 듣는 뉴스 하이킥 시원하면서도 따뜻함이 느껴지네요. 여자 럭비 선수 참 대단하시네요. 지치고 힘든 요즘 저에게 자극이 됩니다. 응원드립니다. 조소연님도 힘든 자리에 버틴 게 너무 멋있어요. 어이구,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다는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요, 럭비로 이루고 싶은 이주연 선수의 최종 꿈 40초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저는요, 네. 저는 지금 럭비를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고요. 아하. 우선 대중적으로 편하게 막 무서운 종목 아니다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분들이. 아하, 네. 미식축구랑 안 헷갈리고 저처럼 저희 옛날 제 모습처럼 예. 안 헷갈리고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여자 럭비 국가대표 음. 지도자가 되는 게 최종 꿈이에요. 예. 한국에서. 대한민국 여자 럭비 미래의 감독님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주연 선수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응원하니까요. 끝까지 그 꿈 잃지 마시고 정말 대표팀 감독이 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 여자 럭비 대표팀 감독이라는 꿈을 위해 뛰고 있는 럭비 선수 이주연 씨였습니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함께 하고 계시고요. 저는 7시 10분에 오늘의 표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당연하게도 시상식 생방송 중에 카메라는 손님들의 줄을 따라 패닝했습니다. 화의 얼굴은 항상 나타나야 합니다.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고 너무나 푹 빠져서 DMI를 산채로 삼켜버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DMI는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차갑게 지나갔습니다. 그녀 옆에는 2명의 여자친구, 치아, 보지가 있습니다. 부드럽고 촘촘해서 퀄리티가 좋습니다. 정말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거절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부인하다. 지금 이 순간 그의 마음은 오직 DM이만이 끌 수 있는 불로 타오르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들은 곧바로 돌아오지 않고 함께 파리로 갔다. 모두 그렇습니다. 뉴스에서 봤어요. 노부인은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의 부모님을 집으로 불러서 저를 꾸짖었습니다. 화 가족은 어릴 때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화의 할아버지 세트는 해운업에 의존하여 사업을 구축했습니다. 노파는 3명의 자녀, 즉 2명의 남자아이와 1명의 여자아이를 낳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의 시아버지는 장남입니다. 둘째 삼촌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내 아이들 중 누구도 사업 정신이 없고 오랫동안 소외된 적이 없습니다. 시족. 화 씨의 친이모는 캐나다와 결혼할 것이 확실하다. 내가 돌아왔을 때 시아버지는 재산 관리에 바쁘셨다. 가족은 전 세계를 날아갑니다. 나라마다 집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세상을 떠나 아들과 딸을 낳은 여성 스타이다. 화 씨가 태어났을 때 2사람은 이혼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그래서 그는 그를 돌보겠다고 약속한 마지막 여인에게 그를 던졌습니다. 키스는 여전히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딸을 데리고 해외에 정착하고 귀국을 거부했다. 이번에 그는 화시어의 말에 연루되었습니다. 2사람은 돌아오자마자 배를 모두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감히 나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이제 곧 할아버지가 되는데 당신의 아들은 나.